반갑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갈 곳은 수천 년의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로 이집트입니다. 나일강 하류의 서쪽 강변으로 가보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주 황량하고 거친 협곡이 하나 나옵니다. 겹겹이 쌓인 석회암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낮에는 태양이 살을 태울 듯이 내리쬐고 밤에는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메마른 돌무더기 천지인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고대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파라오 64명이 영원한 잠에 들어있는 침묵의 도시, 바로 왕가의 계곡입니다. 절벽을 따라 크고 작은 동굴들이 검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 이집트인들이 망치와 정 하나만 들고 그 단단한 바위를 쪼고 깎아서 만든 인공적인 무덤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흐르는 위대한 정복자 람세스 2세부터 역사책 귀퉁이에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무명의 왕들까지 모두 이 깊은 골짜기에 숨죽여 누워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파라오들은 거대한 피라미드 대신 이렇게 척박하고 숨겨진 골짜기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자신의 영원히 깃든 미라가 도굴꾼들의 더러운 손에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들은 머리를 짜내고 또 짜내어 무덤이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자신을 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옛말에 도둑이 훔쳐가는 건 안 무서워도 도둑이 작정하고 노리는 건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들의 이 간절한 바람은 비극적이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왕가의 계곡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굴꾼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성지이자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수많은 도굴꾼이 대를 이어가며 밤낮으로 이 계곡을 파헤쳤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무덤은 이미 오래전에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위대했던 람세스 2세의 무덤조차 도굴꾼들의 손길을 피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약탈당했으니 말 다한 셈이죠. 이집트의 역사는 그렇게 도둑맞은 채 모래 속에 영영 묻히는 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많은 약탈의 역사 속에서 정말 기적처럼 마치 유령처럼 도굴꾼들의 눈을 피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던 무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무려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불과 100년 전인 1922년에야 비로소 세상의 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은 두 명의 영국인 카나번경과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였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왕가의 계곡에는 더 이상 발견될 무덤이 없다며 그들을 비웃었지만 이들은 무언가 있을 거라는 확신 하나만으로 무려 10년 가까이 그 뜨거운 사막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뜨거운 모래바람과 참을 수 없는 더위,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에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1922년 11월 4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람세스 6세의 무덤터 밑에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해냅니다. 수천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돌문을 조심스럽게 깨고 작은 구멍을 뚫어 안을 들여다보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워드 카터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그 안에서 피어오르던 뜨거운 열기, 그리고 촛불에 반사되어 어둠 속에서 번쩍이던 그 무언가를 말입니다. 카나번경이 참지 못하고 무언가 보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을 때 카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보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 좁은 무덤방 안에는 그야말로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찬란한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으니까요.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조각상들, 각종 보석이 알알이 박힌 화려한 왕좌, 섬세하게 조각된 황금 전차,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순금의 향연, 무려 5,000점이 넘는 희대의 보물들이 횃불 조명을 받아 번쩍거리는 그 광경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카터와 카라본은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오직 그 황홀경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때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황금에 취해 무덤 안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주술, 즉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파라오의 저주라고 하면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나 겁을 주기 위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영혼과 모든 영적인 능력을 쏟아부어 만든 도굴꾼과 침입자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정신적 방어선이자 실존하는 힘이었습니다. 원래 고대 이집트의 장례 예법에 따르면 모든 왕실 무덤에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네 방향을 지키는 네 개의 주술벽돌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악령을 막고 무덤을 훼손하려는 자들을 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투탕카멘의 무덤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존의 4개 벽돌 외에 아주 기이하고도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5번째 벽돌이 하나 더 발견된 것입니다. 이 5번째 벽돌은 무덤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 보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보물실 입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도 아니고 제사장의 규정집에도 없는 아주 파격적인 배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급하게 추가한 최후의 봉인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훗날 고고학계를 뒤흔든 투탄카멘 무덤의 5번째 저주입니다. 학자들이 이 벽돌에 적힌 상형 문자를 해석해냈을 때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보내는 살벌한 선전포고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모래가 밀실을 막는 것을 저지하는 자요. 나는 그를 쫓아내는 자를 쫓아내는 자이며 사막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길 잃게 하며 죽은 자를 보호하는 자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이건 들어오지 마라는 수동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들어오면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자연을 조종하고 사막에 불을 지르고 너의 운명을 비틀어서라도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공격적인 의지가 담긴 주문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저주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오직 파라오 본인이나 최고의 대제사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금지된 주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을 살아가던 카터와 카나본에게 이런 고대의 경고문이 문에 들어왔을까요? 그들에게 위함이란 사막의 독사, 갑작스러운 산사태 혹은 고대 미생물 같은 과학적인 것들이었지 낡은 벽돌 조각에 적힌 상형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인류 역사를 바꿀 5천여 점의 황금 보물이 번쩍이고 있는데 그깟 옛날 글귀가 대수였겠습니까? 그들은 벽에 새겨진 경고도, 공기 중에 감도는 으스스한 한기도, 3천년 전 누군가가 절박하게 남긴 그 섬뜩한 메시지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밤맛 없이 보물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상자에 담았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손에서 유산을 뺏어오기 위해 시간을 다투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탐욕스럽게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이 세기의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신문들은 앞다투어 일면의 기사를 냈고 영국 왕실까지 관심을 모였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이집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영광과 열기에 취해 있을 때 무덤의 봉인을 뜯은 바로 그날부터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불길한 징조는 카터가 가장 아끼던 애완족 카나리아에게 닥쳤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카나리아 같은 노란 새는 태양을 상징하며 애군을 막아주는 길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무덤을 연 다음 날 아침 정말 뜬금없이 코브라 한 마리가 카터의 숙소로 기어들어와 새장 속에 있던 카나리아를 잔인하게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신화에서 뱀, 특히 코브라는 왕권과 죽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코브라가 바로 투탄카멘의 황금 마스크 이마에 장식된 수호신 우라에우스 뱀과 똑같은 종류였다는 겁니다. 마치 파라오의 수호신이 현실로 튀어나와 경고를 보낸 것처럼 말이죠. 카터는 우연이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어긋난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2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발굴을 전폭적으로 후원했던 카나본 경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숙소 입구에서 모기의 볼을 한 방 물렸습니다. 사막에서 모기에 물리는 건 흔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이 작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덧나더니 순식간에 악화되어 치명적인 폐혈증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둔 그 순간 카이로 시내 전체가 원인 모를 정전으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검식원들이 투탕카멘의 미라를 조사했는데 미라의 왼쪽 볼에 아물지 않은 상처 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나본경이 모기에 물려 사망한 그 위치와 미라의 상처 위치가 정확하게 아주 소름 돋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 기막힌 우연 앞에 저주를 비웃던 사람들조차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파라오의 저주가 내렸다며 대서특필했고 공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신이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어 내려가듯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했던 기사, 보물을 운반했던 인부, 현장을 방문했던 친구까지 원인 모를 고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정신착란 등 기이한 병명으로 줄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무려 7명이 기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투탄카멘의 무덤에 들어갔거나 파라오의 물건을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그들은 하나같이 알 수 없는 공포나 환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투탕카멘의 저주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세계 고고학 역사상 가장 음산하고 유명한 금기사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건 이 7명의 죽음이 아닙니다. 저주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투탕카멘 무덤이 품고 있는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역사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역사를, 아니 인류 문명사 전체를 통째로 뒤흔들지도 모르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선 먼저 투탕카멘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이야 유명 인사지만 사실 무덤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는 역사책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철저히 잊힌 존재였습니다. 그는 19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요절한 소년왕이었죠. 이집트 파라오의 관은 보통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층층이 겹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투탕카멘의 관도 마찬가지로 3중 구조였죠. 가장 바깥과 중간은 도금한 나무관이었고 가장 안쪽은 무려 110kg이 넘는 순금으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파라오들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관을 정밀 분석하다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두 번째 관이었습니다. 이 관에 조각된 얼굴이 투탄카멘의 얼굴과 전혀 달랐단 겁니다. 얼굴은 다른데 이름은 투탄카멘이라고 적혀 있다? 신성한 파라오의 장례식에서, 그것도 사후 세계를 중시하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고민 끝에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투탄카멘이 너무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미처 관을 제작할 시간이 없어서 왕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관을 급하게 가져다 재활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이름을 새긴 자리를 정밀 조사한 결과 학자들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투탕카멘의 이름이 더 씌워진 자리 밑에 원래 주인의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크에프레루였습니다. 도대체 이 아크에프레루는 누구일까요? 고대 이집트 왕족은 태어날 때 받는 이름과 왕이 된 후 받는 공식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집니다. 투탕카멘의 아버지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파라오 아크나톤인데, 이 아크나톤에게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태명이 바로 아크헤프레루였고 그의 공식 이름은 바로 투트모세였습니다. 즉, 투탕카멘의 중간관은 원래 그의 삼촌인 투트모세 왕자를 위해 만들어진 관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투트모세가 살아있어서 관이 당장 필요 없었거나 모종의 이유로 궁전을 떠나 있어서 이 관을 조카의 장례식에 급히 사용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투트모세라는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투탕카멘 무덤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선 그의 아버지 아크나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크나톤은 이집트 3000년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괴짜 같은 파라오였습니다. 그는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이집트의 종교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 엎은 이단아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수많은 신을 믿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최고의 신 아몬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신들도 인간처럼 질투하고 싸우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크나톤은 왕이 되자마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잡신은 없다. 오직 태양 원반 아톤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하며 역사상 최초로 유일신 신앙을 선포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정의한 신의 개념입니다. 아크나톤은 신이 사람 형상을 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에 퍼져 있는 무형의 에너지, 빛, 그리고 순수한 지혜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시대를 수천 년이나 앞서간 사상이었습니다. 훗날 등장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동양 철학의 도와도 묘하게 닮아있죠. 아크나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수도를 옮기고 종교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정책을 폈죠.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개혁은 반드시 반작용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아크나톤이 죽자마다 권력을 잃었던 옛 제사장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크나톤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일신 아톤은 폐지되었고 다시 옛날의 다신교, 아몬신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크나톤의 동생이자 왕위 계승 서열에 있었던 투트모세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왕실의 모든 공식 기록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죽었다는 기록도 살았다는 기록도 없이 마치 증발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에서 투트모세가 사라진 바로 그 시점, 다른 역사책, 즉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속 출애굽기의 주인공,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그 위대한 예언자 모세 말입니다. 오랫동안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모세와 이집트 왕실의 관계를 의심해왔습니다.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이 아주 대담하고 충격적인 가설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기록에서 사라진 이집트 왕자 투트모세가 성경 속의 모세와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투트모세라는 이름에서 앞에 신의 이름 투트를 떼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모세가 됩니다. 고대 이집트어로 모세는 아들 또는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투트모세는 투트 신의 아들, 람세스는 라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만약 그가 이집트의 신을 버리고 유일신을 택했다면 신의 이름을 뗀 모세라는 이름만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기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형인 아크나톤의 유일신 혁명이 실패하고 다신교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형의 뜻을 따라 유일신 사상을 따르던 투트모세 왕자는 설 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투트모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 즉 유일신을 믿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믿었던 보이지 않는 유일한 신, 형상이 없는 에너지로서의 신의 교리가 광야를 떠돌며 다듬어져 훗날 유대교와 기독교에 뿌리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 가설을 따라가다 보면 투탕카멘 무덤에서 발견된 투트모스의 관은 단순한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던 삼촌의 관을 남겨진 조카 투탕카멘이 물려받은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죠. 형 아크나톤은 고향 이집트에서 종교개혁에 실패했지만 그의 동생 모세는 낯선 땅으로 건너가 새로운 문명과 종교의 씨앗을 뿌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니라 이집트 왕실 내부의 종교 전쟁과 망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투탕카멘의 무덤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미스테리한 5번째 저주의 벽돌, 그 벽돌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과학자들이 최첨단 레이더로 투탕카멘의 무덤을 스캔해본 결과 보물실 벽 뒤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빈 공간, 즉 밀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연구자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흥분된 목소리로 추측합니다. 그 밀실 안에 진짜로 숨겨져 있는 것은 금은보화 따위가 아닐 거라고요. 어쩌면 이단자로 몰려 무덤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시신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던 비운의 파라오 아크나톤의 미라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크나톤의 충실한 추종자들이 복수심에 불타는 제사장들의 눈을 피해 아들인 투탕카멘의 무덤 가장 깊숙한 곳에 비밀리에 아버지를 안치하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 강력하고 무서운 5번째 주문으로 영원히 봉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그 밀실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황금보다 더 값진 인류 역사를 뒤바꿀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크나톤의 진짜 모습, 사라진 왕자 투트모스의 행방,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의 역사적 진실까지 그 좁은 벽 하나 사이에 인류사의 거대한 비밀이 숨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언제나 전설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소설보다 더 미스테리한 법입니다. 투탕카멘, 투트모세, 그리고 모세.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얽히고 설킨 이들의 운명과 진실을 우리는 과연 언제쯤 알게 될까요? 남겨진 건 끝없는 추측과 모래바람 속에 흩어지는 기다림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 묻힌 이 기막힌 사연과 미스테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깊은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신비롭고 더 놀라운 과학과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